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농업인 세종의 컨설팅 쪽, 그러니까 법률자문 이외에 크로스보더 관점에서 어떤 전략 컨설팅 쪽을 담당하는 김경우 센터장이고요. 제가 원래 이런 강연에서 컨텐츠보다 보통 목소리로 승부를 하는데 지금 감기에 걸려서 이번 강연은 목소리보다 컨텐츠로 승부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오시면서 이런 약장사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 시대에 신사업 글로벌 진출 전략이 과연 있기는 한 것인가. 그리고 앞서서 저희 이제 김경준 대표님께서도 너무 좋으신 의견을 주셨지만은 사실 이 오늘 주제가 성공 방정식입니다. 방정식 안에는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방향이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이 두 번째 기조 발표에서 속도보다는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어떤 질문을 갖고 이 시기를 극복해야 되냐라는 관점에서 네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주제를 잡게 된 배경은 저희는 요즘 질문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거는 챗GPT에 물어보면 30초 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답을 바로 던져주죠. 그런데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는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 이 30초 안에 받은 질문이 과연 본질적인 질문인가 하는 의문에서 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 성장의 변곡점에서 높은 성장률을 부과해 왔는데 지금 맞닥뜨린 이슈들을 좀 둘러보면은 여러 산재한 이슈들이 지금 많죠. 언론 보도라든지 각종 보고서를 보면은 특히 이제 오늘 오신 대부분의 기업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너무 풀어야 될 과제들이 산적합니다. 앞서 이중 관련된 트럼프 부분에 대한 조언을 주시긴 했지만 결국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거는 글로벌 공급망 지표는 해야 되냐, 탈탄소, 친환경 대중화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기술 리더십, 기술 패권 전쟁 좀 최근 아젠다인데 소비자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또 우리가 변화를 맞닥뜨려야 되냐 하는 고민이고요. 사실 이 고민들 네 가지를 또 들여다보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돈 들어갈 여유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한 번 이거를 다른 질문으로 바꿔보면은 돈이 들어갈 일이면 돈이 들어갈 일을 어떻게 가치로 전환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한번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될 게 그동안 이 본질적인 가치는 크게 비즈니스에서 바뀌어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어떤 질문과 방향을 갖고 지난 몇백 년간의 기간을 연속해왔는지 그 부분을 한 번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질적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을 좀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트럼프 2기가 도래되면서 지금 증권사라든지 기업, 제조업체들, 은행, 여러 기관들에서 던져지는 질문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특히 A번과 F번 같은 질문은 향후 우리 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질문일 것 같고요. B랑 C는 우리 아이템에 대한, 우리 한국 기업이 가져갈 아이템에 대한 질문일 것 같고, 그리고 D와 E의 질문은 결국 이 비즈니스가 신뢰를 갖고 지속 가능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소비자는 과연 무엇을 지금 원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가마 있게 본 어떤 외국 서적 중에 기술의 본질이라는 내용을 다룬 저서가 있었습니다. 그 기술의 본질에서 그 기술을 정의한 거는 수요자와 공급자 관계를 개선시켜주는 연결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기술을 논하고 공급자 마인드에서 어떤 로케이션의 정책을 짜야 되고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 속에서 한 가지 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미국의 이런 관세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입을 미국 소비자들은 지금 어떤 걱정을 하고 있고 어떤 아이템을 원하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죠.
그렇다면 저희가 이런 질문들을 조금 더 들여다봐서 사실 기업하시다 보면은 기억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걸 최대한 압축하는 게 좋죠. 우리가 그 핵심적으로 가져가야 될 질문의 키워드를 한 4가지 정도로 추려봤습니다. 결국 아이템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이템은 이제 그 아이템의 의미가 바뀌었죠. 예전에는 무엇이 아이템이었는데 지금은 어디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게 아이템의 하나의 센터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이라는 건데 가치관은 지금 소비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게 내가 가격은 높더라도 이 제품이 친환경이고 뭔가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전환의 계기가 된다면 나는 충분한 그런 지불사를 갖고 있다라는 고객 저변도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죠. 이런 가치관에 우리 기업들은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세 번째는 신뢰입니다. 사실 저는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로도 오래 근무를 했고 중국계 컨설팅 펌에서 8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하면 저는 미국 입장보다는 최근에 조금 오해를 드리면 약간 친중에 가까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양해를 드리고요. 그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사실 지금 트럼프가 2기 행정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관세 정책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 안에 깊은 뜻이 있겠지만 그 돌에 맞은 개구리 입장에서는 그게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이거 이 사람 미국이란 나라를 과연 믿을 수 있나? 오히려 이 반대급부로 중국은 미국의 이런 행위에 정반대되는 친세계관, 친글로벌관 정책을 현재 구사를 하고 있죠. 오히려 중국이 잘한다기보다는 미국이 이렇게 나가니까 중국이 이렇게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오히려 조금이라도 더 좀 불안감을 희석시켜주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고요. 이렇게 그 아이템과 가치가 신뢰라는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과연 그러면 우리는 이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켜주는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걸 다시 한번 3가지 정도로 쉬운 어로 제가 프레프레이징을 해봤는데 사실 우리가 성장을 얘기할 때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한국 기업의 성장의 기본적인 기본 어썸션은 우리는 항상 그동안 패스트 팔로워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술과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본질적인 고민을 갖고 그 아이템을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도했다기보다는 이미 반도체든 자동차든 다른 국가들이 선진 사업의 모델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벤치마킹해서 더 싼 가격에 더 좋은 기술로 만들어서 패스트 팔로워 역할을 지금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탑3 안에 들어가는 업종이 굉장히 늘어난 사례가 많죠. 그렇다면은 이런 패스트 팔로워의 역할만 하는 시대로 우리가 이 고속 능장의 패러다임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게 과연 지금 시기에 적절한가라는 질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일본과 연결되는 게 이제 기술 선진국의 도약 부분입니다. 사실 기술 선진국이라고 도약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성장을 계속하다 보면은 분명히 중간에 통증을 겪습니다. 제가 이제 감기를 겪고 있는 최근 몇 주간 과업에 시달리다가 상장 감기가 온 것 같은데 이 감기 기간을 또 지나면 더 큰 아이디어를 갖고 더 좋은 이런 자료와 컨설팅으로 고객사들을 아마 대응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을 위해서는 우리는 성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잠시 축적의 시간을 동안 어떤 쉼의 기간, 어떤 성장보다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 안에서 또 하나의 우리의 해답이 가장 접근해야 되는 방향성은 과연 우리가 고민하는 이런 모든 방향과 속도가 수요자 중심인 건가 하는 부분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린 이런 아이템들을 4가지 아이템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업종에서의 최초의 아이디어를 구현한 글로벌 기업들은 이 변하지 않는 이 4가지의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비즈니스를 영위해 왔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HP나 애플이나 화학 기업이나 알코올, 철강 기업이나 알코올라든지 혼다 같은 그런 IT 기업, 철강 기업,
자동차 기업 이런 기업들은 돈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캐시플로우가 풍부하기 때문에 제품 생산 거점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그렇게 큰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이 기업들도 고민이 큰 거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애플 같은 회사가 지금 미중 관세에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는 걸 다 아시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금 애플이 중국에 구축한 공급망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 20년간 축적돼서 그 생태계를 구축한 공급망 생태계입니다. 이 공급망 생태계를 단순히 1년, 2년 사이에 타 지역으로 거점을 옮겨서 새로운 파트너를 만들고 고도화된 기술을 다시 DNA를 주입시키고 하는 것들이 쉬울까 하는 고민은 애플 입장에서는 쉬운 선택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런 아이템 전략을 가져갈 때 기업들이 갖는 고민은 뭐 생산지 이전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구축했던 여러 가지 생태계망 구축들, 뭐 제품 포트리오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라는 그 숙제를 고민 안 할 수 없다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우리도 자주 주말마다 가시는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여기는 직접 제품을 만들기보다는 상품을 트레이딩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세가 높은 적이 있다면 그 관세를 회피하는 지점에서 물건을 머천다이징해서 가져가는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코스트코 같은 업체는 우리의 고민에서 약간 조금 다르게 볼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글로벌 기업의 아이템 전략 방향인데요. 앞에서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진행되는 장표들은 사례를 보여드리고 방향으로 한번 다시 수렴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텐데, 우리는 지금 한번 더 자문을 해야 될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생각하는 어떤 사고관의 비중이 미국 중심인가 아니면 미국 이외 다른 나라에도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갖고 있나 라는 부분을 환기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미국 중심 접근으로 간다면 당연히 이제 미국 친국가, 미국과 어떤 굉장히 프렌들리한 지역으로 우리의 공급망을 옮길 수밖에 없고 발세도 좀 쉬운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를 통해서 비용 및 가격 경쟁력의 중심을 내는 그런 제품들을 개발할 수 있어야 될 거고, 그런데 또 하나 이 미국 중심 접근에서도 단점은 있는 게 이런 예고 없이 변경되는 규제 변화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한 유연한 아이템 개발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게 또 쉽지 않다는 포인트가 있을 거고, 중국 중심으로 제가 요즘 많이 하는 중국 관련된 컨설팅 업무 중에 하나가 뭐 고객사는 밝힐 수 없지만은 중국에 한 초기에 진출을 했다가 중국에서 엑시트하는 기업들의 매각 자문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매각 자문 업무를 하면서 제가 좀 유심히 봤던 건 계약 초기에 그러니까 그 중국의 시장에 진입을 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처음에 엔트리를 하고 오퍼레이션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그 중간 합작 기업 간의 관계 설정에서 제대로 된 검토가 충분히 않다 보니까 엑시트 부분에서 굉장히 애를 먹는 사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이게 중국이 갖고 있는 어떤 시장, 어떤 공산주의라는 시장의 특성도 있겠지만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계약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를 했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하나 안고 가야 될 과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중국 중심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글로벌 리딩 기업 업종으로 가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이런 공급망 생태계에서 안정성을 갖고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토류라든지 이런 원재료 수급이 좀 쉽게 진행이 되겠죠. 또 하나 제가 이제 뒷부분에서 또 몇 개 좀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 이 미국의 시장을 우리는 결국 공략을 해야 된다는 고민을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잘 돌이켜보면은 이런 미중 분쟁의 주인공이 미국이랑 중국이잖아요. 미국, 중국. 사실 그 안에서 중국은 그러면 미국 시장을 정말 비중을 줄였고 미국 이외의 시장으로는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 더 오랜 기간, 더 전략적으로, 더 실행적으로 지금 시행을 해왔습니다. 또 제가 뒤에 이제 화웨이 사례를 좀 보여드릴 텐데,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의 지역으로 나갈 때 중국이 하는 이런 전략, 기업들과는 어떻게 또 협업 전략을 갖고 다른 해외 시장을 같이 함께 공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에 앞서서 조금 몇 가지 아이디어 플래싱에서 몇 가지 매크로 지표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중국의 불리한 지표가 아니라 중국의 좀 유리한 지표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사실 이제 앞으로 모든 제조업이 IT 기반입니다.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것이고, 모든 어떤 그 제조업과 심지어 금융이라든지 서비스업의 근간은 전기, 전력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연간 전력 생산량 주의를 한번 지난 몇 년이죠? 30년간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미국과 중국의 전력 생산량 격차는 미국이 중국보다 대략 3배가량 높았고요. 이게 2010년 이후부터 역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은 반대죠. 중국의 연간 전력 생산량 주의가 미국의 2.5배수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또 저희가 또 유심히 봐야 될 게, 그렇다면 중국이 이렇게 연간 전력 생산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물론 굉장히 많은 석탄 에너지도 사용을 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광, 풍력 같은 여러 가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전력 생산량 비중이 미국을 압도하는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나 전력 생산량을 비교를 해놨고, 그 안에서 또 약간 포인트를 풍력이나 태양광 기반으로 좀 맞춰놨는데, 이제 이 장표를 보시고 다음 장표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이제 미중 분쟁에 가장 직격탄을 맞은 기업 중에 하나가 화웨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화웨이 요즘 뭐 중국 말고는 파는 데가 있어. 핸드폰 미국에 수출 금지되고, 동남아 뭐 아프리카 이런 데 좀 팔고 있을 거고, 미국, 중국 국민들의 이런 애국심에 의해서 내수 시장을 어느 정도 그래도 유지를 하겠지 정도에만 그쳤다면은 이 정도는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화웨이라는 기업이 전체 매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캐리어 비즈니스 하드웨어 쪽, 스마트폰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지 이거에 기반한 컨슈머 서비스나 또 기업 기반한 클라우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물론 비중이 큰데, 또 하나 굉장히 큰 게 디지털 파워라는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같이 내전해서 여기 매출이 약 한 185억 불이고요. 화웨이 전체 매출의 거의 한 18%까지 육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파워를 중국 내수에 빠는 게 아니고요. 해외 시장이나 이 디지털 파워 사업부의 아이템을 매각을 서비스와 제품을 턴키화해서 수출을 늘리고 있는데, 그 안에 팔고 있는 중국 웨이지업을 보시면 유럽, 우리가 잘 아시는 독일의 알토블이라든지 이에라든지 스페인의 호주의 에이젤 에너지, 그리고 인도 브라질에 잘 아실 겁니다. 인도의 아다니 브라질의 이런 기업들의 정부라든지 국영기업들한테 엄청난 규모의 이런 디지털 파워 에너지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디지털 파워 에너지에 관련된 사업이 들어갔을 때 여기에 부과되는 또 생태계에 들어갈 여러 기술들을 보유한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기업들이 이런 앞단에서 이런 다운스트림을 뚫어주면 우리 업스트림 영역에서 중국과 협업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필요한 시점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요자의 가치관 변화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존경하는 어떤 교수님의 강연을 듣다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따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따님이 초등학생 다니는 따님이 그 교수님이 여자분인데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바꾸지 마세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엄마가 스마트폰을 자주 바꾸면 전 세계에 고릴라 서식지가 줄는데요 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히토류 가공 중에 굉장히 중요한 콜탄이라는 아이템은 공교롭게도 고릴라 서식지에 많이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친구가 유튜브나 챗GPT를 보면서
대학 교수인 엄마한테 엄마도 몰랐던 이런 지식을 전달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저희가 앞으로 상대해야 될 소비자는 그 교수님이 아니라 그 따님입니다.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의 시대를 30, 40대 이후에 접했지만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려야 될 소비자는 이러한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지역에 있는 디지털 네이티브들입니다. 그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우리의 기존 세대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보의 어프로치를 하고 가치를 본인 스스로 예절시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소비자의 가치관 쪽과 구매의식, 가치관 패턴과도 한번 변화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소비자 쪽은 이 정도로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의 어떤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 독일 화학기업 바스프 아마 잘 아실 텐데, 저는 이 바스프를 앞으로 미중 전쟁의 우리가 관전 포인트의 어떤 그 나침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중 분쟁 시대에 독일 기업이 중국에 최대 투자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부장관의 100억 유로의 화학단지 조사를 하고 있고, 왜 그럴까요? 사실 이거는 이제 결론이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유럽, 특히 이제 미국 이외의 다른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이 바스프라는 기업은 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주가의 흐름을 한번 봐보시는 것도 미중 영향에서 바스프가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선전하고 있고 잘못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어떤 나침반의 입도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물론 두 번째는 이제 지속 가능한 수요 추락이죠. 이제 지속 가능한 수요처랑 새로운 공급 수요처를 같이 좀 비교를 드릴 텐데, 최근에 에어버스라든지 보잉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비행기 제조사들의 공급 트렌드를 보면은 최근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 인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 시장에다가 에어버스가 생태계라든지 판매 거점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밀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인도 최대 그 롤코스터 캐리어 지금 인디고 같은 경우는 이미 에어버스에다 500대를 주문을 하고 있고, 국가 전반 산업 수요를 보면은 인도가 현재 인도 항공사들이 보유한 전체 비행 수량세가 지금 700대 수준에서 2030년에는 한 3배 정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 여기에 또 비교해서 중국도 좀 항공 수요를 좀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항공 수요가 2018년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4,000대에서 한 4,500대까지 늘어났고요. 지금 똑같이 이 인도 수요를 추정한 보잉이라든지 에어버스가 중국 시장의 2030년도 산업 수요는 한 10,000대까지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중국 수요에 대한 이런 빅 바게닝 파워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부 제조업자들은 무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 제가 굉장히 앞에 여러 사례를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런 공급망 부분을 제가 뒷부분에 조금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게 사실 공급망 재편 이슈라는 거는 미중 분쟁 이전부터 일부 글로벌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오고 있긴 했습니다. 인도라든지 베트남으로 일부 생산 거점을 제품 생산 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런 트럼프 정권 이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란집이 기름칠한 형태가 됐지만은, 이미 일부 기업들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가 현재 포피주의 정권으로 많이 좀 변화가 되는 트렌드인 것 같고, 이로 인해서 보호무역이 대두될 수밖에 없고, 또 여기에 이제 기후변화 이슈까지, 이 기후변화 이슈가 앞으로는 미국과 미국 이외 지역에서 또 하나의 어떤 악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이슈가 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공급망이라든지 수요처 관리는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지표들을 여러 글로벌 경제지에서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을 좀 참고 삼아 넣어봤습니다. 이제 앞부분에 설명했던 이 세 가지 아이템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결국 공급망 재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기술이라고 했을 때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최초의 질문을 갖고 패스트 팔로우가 아니라서 이러한 어떤 모든 글로벌 국가들이 새로운 성장에 대한 충분한 자금과 예산과 아이디어를 구축한 상황에서 우리 한국이라는 국가는 그동안의 성장세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이런 퀀텀 점프가 될 만한 어떤 도약의 잠시의 휴식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2차 전환기를 기대해야 될 시점이 아니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들의 실행적인 전략에 대해서는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수요를 예측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유연한 공급망, 궁극적으로 이를 동안 신뢰고 이 공급망 관련된 건 제가 뒷부분에 시간이 할애되면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나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제 공급망 관리는 그걸 좀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우리가 뭐 공급망이라고 해서 물자만 생각을 하시는데 크게 공급망 관리는 기업 입장에서 4개를 보셔야 됩니다. 인수분해. 물자는 어떻게 바뀌고 현금은 어떻게 바뀌고 정보는 어떻게 바뀌고 수요는 어떻게 바뀌는지 이 4가지 팩터의 각 프로를 관리하셔야 된다는 게 공급망 관리 포인트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빨리 진행을 하면 이 포인트가 중요한 게 사실 이제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페인 포인트를 분석한 내용들이 좀 저희가 찾아보면은 결국은 주요 키워드에 해당하는 흐름에 속하는 인수분해 요인들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물자, 현금, 수요. 이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게 정보고요. 저희 오늘 뭐 유승고님도 오셨고 장 변호사님도 오셨지만 사실 이런 정보화가 AI화 돼가는 이런 시기에 저희 포함해서는 AI 센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기업들이 어떤 사례를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써놨고 마지막 1부 정리를 하면 그렇다면 이런 성공 방정식에서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페이지가 어떻게 하면은 이 퀀텀 점프를 위한 본질적인 성장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한 기억해야 될 고민들 컨텐츠입니다. 결국은 이제 원팀이 중요하죠.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 사실 대기업은 변화를 빨리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중소기업을 잘 활용하셔서 변화의 매개체, 변화의 최일전선에 갈 수 있게끔 같이 허공하는 이런 원팀 형태로 구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런 원팀이 가져야 될 매크로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전략적 협업 생태계를 단순히 물자뿐만 아니라 정보라든지 이런 디지털 기반의 글로벌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반들을 활용을 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이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고속 성장을 퀀텀 성장을 다음 기회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번 시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냐 이런 리스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게 또 저희 오픈 같은 자문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고 또 자원도 공유하고 현지화 전략을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좀 더 빨리 가고 멀리 갈 수 있는 시대를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로 오늘 제 기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